2025년 7월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7도 폭염에 파리 병원은 멈추고 베를린 철도는 휘어졌으며 프라하엔 물이 끊겼죠. 그런데 위성에 찍힌 이상한 장면 한 장. 붉게 타는 대륙 한가운데 오직 푸르게 빛나는 작은 점 하나. 폴란드의 소도시 노비시에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아이스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유럽 재난관리국조차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입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20년째 기후 재난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부터 산불, 홍수까지 유럽의 모든 이상 기후 현장을 다녀봤죠. 그런 제가 이번 폴란드 사건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제가 말입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받은 보고서 내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폴란드 남부 노비시에츠, 인구 10만 명. 주변 모든 도시가 전력 마비와 급수 중단 상태인데 이곳만 모든 인프라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력 사용량은 평소보다 늘었는데 전기료는 30% 절감됐다는 내용도 있었죠. 저는 즉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독일 기상청, 프랑스 전력공사, 체코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위성 열화상 사진을 직접 확인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전체가 붉은색으로 뒤덮인 가운데 노비시에츠 지역만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기후 법칙이 틀렸다는 말인가? 이틀 후, 저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5도가 넘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뜨거운 바람이 목구멍을 태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 냄새가 코를 찔렀죠. 택시에 올라타니 기사가 말했습니다. 노비시에츠요. 이상하게 저 동네만 시원하다더군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택시기사의 에어컨은 최대로 틀어놨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비시에츠로 향하는 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시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온도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45도에서 30도로 다시 25도까지. 택시기사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번 이래요. 이 선을 넘으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노비시에츠 시청에 도착한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카페 테라스에서는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감 온도는 25도 정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시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건 토마시 코발레프스키 부시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제 명함을 받아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무슨 재난이라도 있나요? 저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변 지역과 달리 이곳만 정상 작동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코발레프스키 부시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여긴 그냥 지형이 달라서 그래요. 산맥이 바람을 막아주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지형도를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비시에츠 주변에는 특별한 산맥이나 지형적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럼 건물 배치라도 특별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봅니다. 운이 좋았다고요. 20년 경력의 재난 전문가에게 운이 좋았다는 설명을. 그 순간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시내를 둘러보던 중 제 눈에 띈 건 곳곳에 설치된 이상한 장비들이었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은색 박스 모양의 설비가 있었고 그 옆엔 작은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 실외기와는 확연히 달랐죠. 더 정교하고 더 조용했습니다. 한 상점 앞에서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 있는 장비가 뭔가요? 아, 그거요. 작년에 새로 설치된 냉방 시스템이에요. 정말 시원하고 전기료도 많이 절약돼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아세요? 가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외국 회사였는데 삼성인가 뭔가 그런 이름이었어요. 삼성.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한국의 그 삼성 말인가? 하지만 한국 기업이 폴란드 소도시에 이런 시설을 설치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죠. 부시장님, 작년에 새로 설치된 냉방 시설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코발레프스키 부시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시의 기밀사항입니다.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 없어요. 기밀사항이라고요? 냉방시설이 왜 기밀사항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의 공식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장님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국 기술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시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네타 야블론스카입니다. 노비시에츠 기후대응 기술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과 불편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시장님이 기밀사항이라고 하시던데요. 아네타 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밀이 아니라 자존심 문제예요. 저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시는 거죠. 그녀는 저를 시내 중심가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22-23년 폴란드 정부에서 기후 적응 실증 사업을 발표했어요. 각 지역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저희 노비시에츠가 선정됐죠.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나요? 스마트 기후 제어 시스템 도입이었습니다. 여러 기업이 경쟁했는데 한국의 삼성이 최종 선정됐어요. 드디어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삼성이 맞았던 거죠. 다른 기업들과 뭐가 달랐나요? 아네타 박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가격이 아니었어요. 삼성의 제안서에는 다른 것들과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었거든요. 어떤 철학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스템부터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한 대형마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큰 은색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삼성 스마트 냉각 시스템이에요. 단순한 에어컨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까지 제어하는 통합 시스템이죠. 아네타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 43도, 시스템 제어 온도 25도. 전력 효율성 92%. 92%라고요. 일반적인 냉방 시스템의 효율성은 기껏해야 60% 수준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 거죠? 태양광 연동 시스템과 인공지능 학습 알고리즘이 결합된 결과예요. 낮에는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축적하고 밤에는 그 에너지로 최적화된 냉각을 진행하죠. 저는 태블릿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설치된 건가요? 네, 총 200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모두 중앙 제어실에서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왜 폴란드 소도시에 먼저 도입한 거죠? 삼성이라면 더 큰 시장을 노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네타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이 다른 기업과 달랐던 점이에요. 이들은 수익보다 실증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실증이요. 기후위기 시대에 진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조건도 파격적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삼성이 모든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향후 10년간 유지보수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실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만 달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던 거죠. 인류의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다. 하지만 이 기술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블론스카 박사, 또 외국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있군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네타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르첸 코발스키 과장님이세요. 폴란드 기후청 수석 과장입니다. 코발스키는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럽 재난관리국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노비시에츠의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러 왔습니다. 성공 사례라고요? 코발스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우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아네타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과장님, 결과가 좋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만족하고 있고 전력 효율도 뛰어나잖아요. 만족한다고요? 우리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외국 회사에 맡긴 겁니다.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한국 회사가 우리 도시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고 경고했죠. 그때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셨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23년 회의에서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폴란드 기업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네타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때 폴란드 기업들의 제안서 기억하세요. 효율성이 50%도 안 됐잖아요.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문제였어요. 충분한 지원만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발스키는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미국에서 온 기술 브로커들이 우리 시스템을 분석하려고 했어요. 테오 헌터라는 자가 이끄는 팀이었죠. 테오 헌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려고 했나요? 아네타 박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삼성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고 했어요. 도심 CCTV에 그들이 장비를 몰래 설치하려다 적발됐거든요. 언론 보도는 없었지만 경찰이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요. 제 등에 차가운 것이 흘렀습니다. 실제 스파이 활동이 벌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보안은 어떻게 막혔나요? 삼성이 설치할 때부터 예상했던 것 같아요. 기술 유출 시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코발스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것 봐요. 한국 회사들도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기술을 주면서도 핵심은 숨기고 있다고요. 저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불신, 그리고 기술 스파이까지 얽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지금도 그런 시도들이 있나요? 아네타 박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여기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코발스키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레이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기술이 정말 인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기술 패권을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코발스키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믿은 순수한 기술이라는 말은 어쩌면 정치적 이상주의였을지도 모른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그날 오후, 아네타 박사는 저를 도시중앙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직접 보셨으면 해서요.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죠? 공원 곳곳에 설치된 미세 분무 시스템과 지하 냉각 파이프 덕분이에요. 삼성이 단순히 건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공간까지 고려했거든요. 그때 한 가족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6살 정도 되는 딸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고 어머니는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네타 박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렉 씨. 이분은 유럽 재난관리국에서 오신 전문가세요. 마렉 리소프스키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외국에서 우리 도시를 보러 오셨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폭염 때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느끼세요? 마렉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작년엔 아이가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구급차 오기까지 40분이 걸렸어요. 그날을 아직도 떠올리기 싫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병원에요. 네, 42도까지 올라갔던 날이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없었고 전기료는 엄청나게 나왔죠. 말액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달라요. 집안은 항상 시원하고 전기료는 오히려 30%나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때 말액의 딸이 아버지 어깨에서 내려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에어컨은 절대 안 꺼져요. 신기하죠?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도 느꼈죠. 이 기술이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과 후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액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안심이에요. 예전엔 날씨 예보만 봐도 걱정이었거든요. 폭염경보가 나오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부터 했죠.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아네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접근이 처음부터 달랐던 이유예요. 다른 기업들은 기술 성능만 강조했는데 삼성은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연달아 치기 시작했고 주변 상점 몇몇은 갑자기 정전됐습니다. 오후 천둥 번개가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비가 올 것 같네요. 대피해야겠어요. 말액 가족이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공원의 냉각 시스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아네타 박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전 대비 자동 전환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태양광 저장 배터리로 전환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비를 피해 공원 정자에 들어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진리를 나는 이곳에서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건 정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에게 아네타 박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레이 씨, 지금 당장 중앙제어실로 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제어실에 도착하니 여러 기술진들이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네타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스템에 이상한 접근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요.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건가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미국 쪽에서 오는 신호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코발스키가 언급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테오 헌터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네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 실패한 후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도시 동쪽 지역의 냉방 시스템 일부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동쪽 구역이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네타 박사가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하세요. 수동 제어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방어 알고리즘이 3초마다 변조되고 있습니다. 적이 그걸 따라잡고 있어요. 기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킹 시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고 시스템의 보안 방어막이 하나씩 뚫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수만 명이 고통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테오 헌터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시스템을 파괴해서 삼성 기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기술을 밀어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나요? 네, 하지만 사이버 범죄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국제적 수사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반격을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자동 방어 시스템 활성화. 이중 난수 패턴 알고리즘 가동 중. 불법 접근 차단 중. 이게 뭔가요? 아네타 박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삼성 자체 개발한 보안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몰랐던 기능이네요. 몇 분 후 해킹 시도는 완전히 차단됐고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개의 포트가 열려 있다는 경고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동쪽 구역의 온도도 다시 25도로 안정화됐죠. 아네타 박사가 한국 삼성 본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본사인가요? 노비시에츠에서 방금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대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원격으로 추가 보안 패치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이 처음부터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기후 위기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려있는 그 포트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네타 박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해킹 시도 이후 삼성 본사에서 긴급 점검 결과를 보내왔어요. 그녀가 건넨 보고서를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전력 사용량 60% 절감, 의료 응급사건 90% 감소, 시민 만족도 98%. 이런 수치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나는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모든 걸 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폭염에 겁먹지 않아요. 마치 도시가 방패를 가진 듯하죠. 아네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어젯밤 해킹 시도를 막아낸 보안 데이터가 이미 다른 유럽 도시들에 공유됐대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럼 노비시에츠에서 벌어진 사이버 공격이 오히려 삼성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실전에서 검증된 보안 시스템이라는 인증을 받은 셈이죠. 며칠 후 시청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쳤습니다. 마르첸 코발스키 과장이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그레이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코발스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말들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제 책상 앞에서 몇 번이나 당신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경했던 그가 사과를 한다고요. 어젯밤 해킹 사건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기술을 판 게 아니었어요. 희망을 심은 거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족적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기술의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거였죠. 코발스키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폴란드 정부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예요. 노비시에츠 프로젝트의 성공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과거에 그토록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식이 있어요. 아네타 박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방금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식 도입 의사를 밝혔대요. 독일과 프랑스요. 네, 어젯밤 사건이 유럽 전역에 보고되면서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독일은 다음 달부터 시범 도시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비시에츠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 심지어 영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영국이라고요. 제 조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니.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레이, 지금 당장 돌아와라.
내 보고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이건 단순한 지역 사례가 아니야. 통화를 마치고 나니 모든 게 실감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조사가 유럽의 기후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 된 거였습니다. 코발스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레이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날 오후 노비시에츠를 떠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를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원,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든 시설들.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풍경이 유럽 곳곳에서 펼쳐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 내린 순간 거대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독일어로 쓰인 그 문구 아래엔 태극기와 함께 삼성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올 여름 우리 손자가 단 한 번도 더위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베를린 시내 곳곳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벽면에 붙은 포스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 가게 전기료 반값.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만든 감사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죠. 작년 이맘때면 병원 응급실이 가득 찼는데 올해는 텅 비어 있어요. 한 의사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아네타 박사로부터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레이 씨, 지금 텔레비전 보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텔방으로 달려가 TV를 틀었습니다. 유럽연합 공식 방송에서 특별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한민국 삼성과 10년간 100억 유로 규모의 기후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연합 위원장과 삼성 부회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 10개국, 중동 5개국에도 이 기술이 무상 지원됩니다. 무상 지원이라고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이 시작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내년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한 아프리카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시원한 교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처음으로 에어컨이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사병 환자가 오지 않아요. 한국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폴란드 노비시에츠 마렙 가족이 다시 나왔습니다. 딸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고마워요. 저 이제 더위 무서워하지 않아요. 뉴스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호기심으로 시작한 조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이야. 그때 아네타 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레이 씨,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유엔에서 삼성 기술을 인류공헌 기술로 공식 인증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기술을 판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나눈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베를린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섬웨어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중동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모두 한국 기술 덕분에.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단순히 기술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심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지금 온 세상에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